레볼루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레볼루션이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30년 딱 직장 생활하면서 돌아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고 또 이건 왜 이렇게 하지라고 불편한 것이나 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뭔가 새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저의 그 개인적인 소감 이런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채용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채용이 실은 제일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상황도 너무 다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회장님 말씀처럼 어떤 데는 사람을 못 뽑아서 이게 지금 뭐 채용의 레볼루션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부터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인재를 뽑았는데 금방 떠나는 걸 어떡하냐. 뭐 크고 좋고 멋있는 월급 많이 주는 이런 회사면 리텐션이 잘 되느냐 그런 것만도 아닌 부분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재 개그 하나 하고 가고 싶은데요. 제가 먹어본 우리 직장인들의 라면 중에서는 이런 라면이 제일 정도되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라면일까요? 내가 CEO라면 썰렁했나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채용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잘 그러지가 않더라. 내가 CEO라면 이라는 그 아재 개그 시작하면서 좀 해보고요. 제가 이제 그 기업에서 HR 쪽 CHO를 계속 오래 하면서 이 채용 면접관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보는 눈이 그냥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완전한 그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많은 그 위로 올라가는 많은 리더들이 성과를 잘 내는 거 당연한데 어, 저 리더는 저 상무님은 저 전무님은 부사장님은 사람 보는 눈이 왜 그래? 그것을 오너가 얘기하거나 밑에 직원들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올라간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채용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채용을 할 때 면접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면접관의 역할은 면접관이 사람 보는 눈, 그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경영에서 채용에 대한 평소 제 생각 그리고 주제였던 면접관의 역할, 면접관의 좋은 태도와 또는 좀 남다른 질문 그리고 효과적인 혁신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혁신까지는 아니고 레볼루션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효과적인 도구들은 있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실은 어, 사람과 회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조직 문화가 좋아서 사람이 행복해서 그걸로 끝은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사가 잘 되어서 지속 가능하고 그 지속 가능을 통해서 성과급도 더 주고 더 성장을 시키고 이어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는 성장은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시작이 사람을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잘 뽑아서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견제를 좀 갖고 있고요. 조직과 사람은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일을 통해서 조직에서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고 성과를 내도록 필요한 역량까지 잘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제가 직무라고 적은 키워드를 적은 이유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우리가 이제 behavioral event interview, BEI로 스타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좋은 질문이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각자 본인의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것은 미리 짜고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점을 장점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말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원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평소 때 본인이 칭찬을 많이 듣는 것 세 가지 이상. 평소 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본인을 아끼는 사람이 피드백해 주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타당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형용사를 한 세 가지 하라 그러니까 좀 타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라 그러잖아요. 네 개 이상 들으면 거의 안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제가 이것으로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타당도 높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검증할 수 있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력사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대부분 다 회사를 왜 그만두게 되었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궁금한 것은 왜 그만두었느냐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사나 동료나 우리 팀원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다음에 또 그 상사가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하느냐. 그다음에 더 냉정하게는 인사 고가가 얼마였느냐. 사실 그게 되게 다당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걸 물어보지 못해서 안 물어볼 뿐이지. 왜? 그 모습은 그대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식으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좀 더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타당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BEI, 과거 행동 기반으로 물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구조화된 형태로 스타 기법으로 해봐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면접관이 갖춰야 될 역량 부분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뒷장입니다. 네, 그 뒤에요. 제가 면접을 여러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보고 이러니까 사업이나 직무를 아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이나 어디에도 역할 단계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평소 때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풀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사팀에서 뽑아주는데 왜 내가? 그런데 바람직하게는 앞으로 시대는 경력 사원을 많이 뽑게 되고 경력을 뽑을 때는 내 일과 관련되는 평소 때 내 주변에 인재 풀을 많이 관리하면서 평소 때 스카우트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프로세스도 잘 알아야 되죠. 아까 질문에 대한 부분도 스킬을 많이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검사 도구라든지 선발 기법 이런 부분을 HR 팀에서나 HR 담당 임원은 많이 알지만 면접관이 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재를 검증할 때에 어떤 본인이 사람 보는 눈 그리고 그 평가 척도 이런 부분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질문도 딱 표준으로 정해놨고요. 어떤 질문을 구조화시켜서 질문해야 된다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답변을 하면 어떻게 평가해라라고 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관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룸은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잘 되어 있는 회사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책임감과 어떤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워낙 그 다양한 큰 조직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면접하는 방방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갖춰가고 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면접관이 갖춰야 될 역량.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선발 기법은 워낙 회사마다 다릅니다. 저는 JPO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직무 적합도, P는 사람의 속성, 타고난 속성, 조직의 적합도를 봐야 된다. 그것을 보는 도구는 다음 페이지에 워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도구는 시켜보는 겁니다. 시켜보는 게 제일 좋은 게 인턴이고요. 그 시켜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직에서 사실은 로테이션 시켜보면 최고 좋은 어떻게 보면 선발 도구일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너무 갑질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런 프로베이션 기간도 다 없어지고 그냥 처음부터 뽑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인데 저는 지켜보는 게 제일 좋고 지켜보는 거에 유사하게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기법이고 그 시뮬레이션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몸으로 보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타당도가 낮은 몇 년 했니, 뭐 무슨 대학을 했니 이런 부분들은 별로 타당도 없지 않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구조화 시켜가지고 우리 회사는 그러면 뭐뭐 써먹어 볼까? 회사마다 다 다른데 BI 인터뷰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주면서 우리가 상황 면접 보는 것도 활용하는 회사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되게 심플한데 효과적인 것. 발표를 하는데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젤 패드에 한 장을 정리를 해와가지고 어떤 아젠다를 주고 정리된 그것을 보면서 발표를 하고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구조화를 하는지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얼마나 대안을 제시하는지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안에 대한 타당도가 높은지 효과를 보는지 등등 우리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한 내용들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리 할까? 그거 하나만 정말 해봐도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직에 있지만 요새 자꾸 시도하는 게 뭐냐면 아예 제로 베이스 그냥 이젤패드 빈 종이 갖다 주고 아젠다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창의적으로 정리한 그것을 보면서 발표하면 그 사람이 제가 이게 필체 같은 게 타당도가 높다고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높아. 희한해요. 이제 죄송스럽습니다만 관상이 타당도가 높냐? 그런 얘기하면 여기서 큰일 나지만 높아요. 그걸 물을 수는 없고 과거의 경험을 묻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쓸 것인가 이 부분을 회사마다 달리 하는데요. 저는 회사가 우리는 작기 때문에 못해요. 크기 때문에 뭐 이래요. 이건 다 핑계인 것 같고 아무리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회사가 모르고 리더들이 잘 몰라서 안 써먹을 뿐이지 회사가 1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써먹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인바스켓, 뭐 롤플레이, 분석 발표, 토론 이런 게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고 지금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도구로 쓰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걸 활용을 할 때 아니 토론 시켜 놔놓고 논리적으로 발표하느냐 그걸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론은 토론에 맞게 평가를 하고 발표는 발표에 맞게 어떤 항목을 볼 것인가 해야 되는데 평가자가 면접관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번지수 없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활용만 하면 참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레볼루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의 오피니언입니다. 저의. 네,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 좋은 채용 기법은 많습니다. 어, 사실 채용부터 인재 육성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육성하고 연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독립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채용팀은 채용팀, 인사팀은 인사팀, 교육팀은 교육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부터 채용부터 육성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면접관도 채용부터 육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팀원이다, 우리 직원이다라고 보면서 면접을 보는 것하고 후보자 중에 하나니까 뭐 되고 나서 된 사람한테 잘해주지. 저는 그게 큰일 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갑질 구설수에 오르고요. 아, 저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팀원이 될 텐데 된다면 어떻게 육성을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갑질 논란 없어진다고 보고요. 배려와 존중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하고 돈도 좀 들고요. 인재 채용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한다 그러면 평판 조회한다고 투자한다. 서치펌 이용한다고 투자한다. 그런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면접관 교육도 시키고 면접 현장을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면접 그 위원들에게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리더십 관점에서 역량 평가하는 것을 교육도 시켜주고 이것이 잘 연계가 될 때 좋은 채용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맞아야 하는데요. 조직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를 활용한 부분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오늘 주제도 여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할 것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 이거 AI 면접 결과가 맞다던데, 안 맞다던데, 어쩐다던데, 저쩐다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보다 해보고 개선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저는 나았던 것 같다. 그런 회사가 더 타당도가 높은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채용에는, 레볼루션은, 제가 단언하면 안 되는데, 없어요. 그냥 내가 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이 레볼루션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특히 리더인 대표이사가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좀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아, 회사가 작은데,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엄격하고 깐깐하고 철저하고, 뭔가 이렇게 심리스하게 프로세스가 짜여져 있다? 쉽게 보지 않고, 쉽게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용 너무 소중한데 정말 사람과 돈은 소중하게 여겨주는 곳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용 레볼루션이 다양한 기법도 있고 다 좋겠지만 변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인드셋 자체가 되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머물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최고의 채용이 된다.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론 소장님 잘 정리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해서 전달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일단 사전에 채팅으로 주신 질문이 없어서 질문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이 그 면접관의 역량, 그 면접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실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면접관을 선발하고 면접관이 면접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좀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그 임원 면접관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인사팀에다가 인사팀이나 그게 내부든 외부든 면접 현장을 모니터링을 해라. 면접 현장을 다 방방이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피드백을 해드려라. 왜냐? 본인들은 잘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관찰하고 피드백한다 하면 엄청 조심하고 엄청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첫 번째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랩업 미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제대로인지 아닌지를 자기도 몰라요. 특히 공공부문이 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대평가하고 나 몰라라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근거를 다 메모해 오라 그래야 되겠죠. 근거를 메모해서 그 메모된 근거를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잘한 사례인데 면접을 볼 때 공공부문은 법대로 그냥 50%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간 기업은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오히려 외부 전문가 면접관을 한 명 정도 많이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정도 있어가지고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서로 벤치마킹을 해 나가고 튜닝해 나가면 되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말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잘하나 못하느냐 AI 면접이요. 내가 평가한 내용하고 전문가 수백 명, 수천 명이 평가한 내용하고 대비를 해서 넌 지금 네 면접 보는 역량 수준이 얼마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기법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다양하게 한다면 어, 상당히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또 요즘은 뭐 수준도 개선돼야 되지만 잘못하면 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으면 없었을 거다 봅니다. 딱 요약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자기 관리, 팀워크 리더십에 관해서 좋은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은 어, 지금 사람만 그런가? 인간이 원래 자기 중심적인데 이타적이거나 희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은데요. 더더욱 갈수록 저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자기 관리하고 팀워크를 구분해가지고 팀으로 어떤 일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과제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본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봐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팀 간의 컨플릭이 있을 때 어떻게 매니지먼트해서 본인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갔는지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는지 지원적으로 했는지,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내 것만 하고 말았는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최근 한 1, 2년 동안에 다른 사람 도와줘가지고 다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어본 적이 있느냐? 잘 없죠. 도울 일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좋은 칭찬을 듣는 것은 좋은 질문인데, 회사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조직에 기여를 한 거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희생, 기여, 공헌, 헌신, 이런 단어 싫어해요. 내가 왜? 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알겠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이익을 조금 감수해서 다른 사람 어떤 일을 잘 도와줘 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몇 가지 묻다 보면 좀 더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 부분은 결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정을 잘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또 많잖아요. 협업은 팀워크는 소통이라든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업무 협조를 할 때 언제까지 해달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해놔놓고 본인은 또 자기는 빨리 안 해주면서 자기가 요청할 때는 압박 넣고 쪼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과거에. 이거를 저는 몇 가지 물어보면 상당히 타당도가 높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신 유변 대표님 잘 답변이 된 것 같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혜룡 저자님께 저희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이제 다른 저자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아주 소중하게 저희가 모신 저자님들의 말씀을 들을 텐데 작성하신 그 원고들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다 읽어봤는데 참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오늘 참석하신 모든 참가자들께서 다 같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고동록 대표님께서 우리 지금 원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는데요. 작성하신 내용은 그 미래 인재상과 조직 필요 역량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AI와 다양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기업에서 혹은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썼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 것이 막 인재 마켓, 그다음에 스킬 쪽 아니 거대 인재 마켓인데 이 책 전체는 이제 크게 보면은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고부터 하고 채용 공고부터 해가지고 공고가 접수가 되면은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를 끝나면 인적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온보딩 돼서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 형태 내용들이 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회사라든가 시대에 맞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하기 위해서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산업사회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X 인공지능 그 기술 시대에 변화가 돼 있잖아요. 그 변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올해가 24년인데
코로나 전하고 최근에 올해 1년 사이에 일어났다 AX화 되면서 나타난 이 시대에 따르는 회사마다의 인재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아직 차별화되지 못하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뭐 인재상 그걸 그대로 갖고 간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은 사회 속에 있고 기술과 고객 뭐 경영의 스타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시대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면접 쪽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특징이 지금 기술이 변화되면서 개인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맞춤화 그게 이제 초변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그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거는 업종이나 이거 다 상관없이 이걸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인재들의 공통 역량 이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있냐.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관련된 내용이 자기 업이나 자기 직무에 따라서 그거의 뭔지를 아까 이야기한 면접 질문으로 만들어 자기소개서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신입사원 채용에 보면은 3개에서 4개 있는데 내 직무에 맞냐 거기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협업에 대한 이슈 이런 형태의 부분인데 구체적인 지금 이야기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느 업이나든가 산업이나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량.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술 주도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필수 부분으로 미래 인재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 있어야지 가서 직무에 가서 그 툴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 안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의 채용 프로세스에 따르는 그런 형태만 봐갖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아까 기술 역량 그다음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협업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다양성 그 글로벌 이런 이야기하면 DEI하고 조직 핏된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전체 다 이 이야기는 미래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남이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걸 미래 역량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각 기업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필수 역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기존 HR에서는 그걸 이제 KSA라는 형태로 해서 날리지 영역, 그다음에 스킬 영역, 애티튜드 영역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이제 스킬 영역 쪽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스킬 영역은 우리가 그냥 배직한 걸 알게 되면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근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은 스킬은 시간에 투여를 하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이 좀 잘 필요한데 그거를 개인 차원에서 보는 역량, 그 다음에 그 상호 관계 차원에서 보는 역량, 조직 전체 차원에서 보는 역량으로 구분해서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에 느낀 우리가 모든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들 채용해가지고 교육하는 내용을 전부 분류를 전부 해보시면은 크게 5가지 영역에 관련된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그 고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부분. 이게 이거를 관련된 내용들이 자기 회사라든가 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역량을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근본판을 알아야지 그 속에서 자기 하는 일이라든가 조직 속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는 비즈니스 내용이라든가 자기가 그 일할 산업의 비즈니스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 가서 일을 한다 직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을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일할 때 태도라 되는 게. 그래서 그다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고객의 성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에 대한 근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사업이 뭔지, 자기 비즈니스가 뭔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뭔지, 그 다음에 아까 그 고객이 누구인지, 그 다음 자기 일할 때 또 자기 사업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트렌드가 뭔지, 이런 핵심적인 것에 대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채용 쪽에 있어 채용 설계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채용 설계 전략, 기업은. 근데 지금 이제 채용 설계 전략이 짜진 기업들은 매년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 백서 내지는 채용 관련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봤지만은 채용 어널리틱을 할 수 있는 게 요소가 있어요. 그래 채용을 하고 나면 액티비티 아닌 채용에 대한 성과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채용 인원 올해 몇 명 뽑아야 돼 하면 그 인원 수만큼 뽑으려고 하는데 적인 배우 수는 안 뽑아도 되잖아요. 6개월 내지 1년 늦게 뽑으면 회사가 영속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용 설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래적인 인사 HR 조직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관료제적 속성을 갖고 있는 다 놔주고 다 현장에 다 줘야 됩니다. 그런 리더들에게. 지금 그 면접적 역할에서 이야기했던 관련된 이야기들을 현업의 리더들이 그런 면접 역량을 다 가질 수 있도록 HR은 그거를 현업에 있는 분에게 다 그 리더들에게 가르쳐야지 그걸 인사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다 현장에 다 주고 인사가 해야 될 건 채용 설계 전략을 가지고 그것만 컨트롤하라는 이야기죠. 그 인사부서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 있으면 본부가 3개 있다고 그러면 인사부서 2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8명 현업 본부 4개 다 보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이야기한 리텐션 이슈라든가 온보딩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인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채용 부분까지도 인원 숫자도 인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디지털 내지는 인공기술 시대에 맞는 형태의 채용 전략을 역량을 디파인하고 그런 채용 설계 전략을 짜서 HR 조직이 현장에다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 관리하는 전략적 요소들을 전부 다 거의 한 80%다 넘겨줘라. 그리고 P&L에 속하는 숫자만 인사는 관리를 해라. 그러면은 임금 총액만 걸리는데 결론적으로. 역량은 전부 다 관련된 부분은 전략을 짜서 현장에 다 넘겨줘야 돼요. P&L에 꽂히는 거는 인사 쪽 컨트롤 숫자는 인건비뿐이 없어요. 인원수도 P&L에 안 꼽혀요. 실제적으로. 결국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대담한 발상을 해야지만이 레볼루션이 된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주셨을 때 이제 고객, 기술, 그리고 경영, 사업, 조직. 이제 영어의 앞자를 따면은 CTMBO로 좀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관점을 가진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많은 긍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이제 미래 인재상하고 저희가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요즘 조직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세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로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미래 인재상 안에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개인화잖아요. 개인화. 그게 개인화이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감수성 이야기 하잖아요. 글로벌 영역.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이버시티나 이 부분에 관련된 포용적 뭐 이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책에도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그 거시적 차원의 개념적 차원에서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개인화 이 부분, 다양성 이 부분하고 맥락이 통한다. 협업까지도 저는 개인화가 되면 협업이 안 된다. 그 부분은 아레날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각 개인형 맞춤형 부분이 돼서 아레날이 제대로 정리돼 있으면 협업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역시 그 현업에서 좀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한 번에 바로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 현업 주도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좀 공감하고요. 다음으로 저희 승구 저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저자님께서는 조기 퇴사율을 감소시키는 그 현업의 경험을 좀 많이 담아주셨고요. 적합 인재를 확보하는 실무적인 전략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승부자단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주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기여를 좀 하고 싶고요. 좀 전에 박혜용 그 저자분께서도 말씀만 들으면서 제가 지금 책에다가 추가를 못했는데 방금 업데이트가 하나 됐어요. 실시간으로. 뭐였냐면 채용부터 인재 육성은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관찰해서 그걸 기록하고 피드백해야 된다라고 해서 육성에 대한 연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교재 내용을 보면 입사 초기 조직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거든요. 거기서 입사한 다음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혈업에 불해서 이런저런 이제 키 퀘스천들을 해서 서로 정보를 일하는 스타일을 교류해야 된다. 회의체를 알려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접 보고서 면접 기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이 있을 것 같다. 어떤 게 기대되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인사한테 제출만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 장 갖고 있다가 왔을 때 웰컴하면서 1대1 원어원 미팅을 입사하자마자 내가 너를 어떤 식으로 듣고 어떤 걸 기대를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 어떻게 혹은 착각했는지 왜냐하면 이미 입사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인했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입사해서 1년 차나 아니면 다음 년 차 정도도 개개인적인 CD, 그러니까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기반으로서 관찰했지만 착각했던 거라든지 관찰했지만 그게 업무에 적용시키기 힘들었으면 조직은 어떻게 좀 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도구로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방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각자 자신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뭐랄까 관점이 좀 높은 관점, 넓은 관점에서 봤다면 저는 아직 실무를 하는 입장이라서 좀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봤고요. 저는 독자층을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에서 중기업 정도, 소기업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채용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물론 작은 기업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실생활에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쯤 되면 그때쯤 또 본격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서 그분들을 대상 독자로 보고선 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거를 보시면 좀 더 실무적인 내용들인데, 어, 저는 가급적이면 대기업 사례라든 이런 것들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업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했던 거, 그래서 다른 회사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믹스를 해서 적어서 대기업에서 무슨 SK나 삼성이나 LG에서 뭐 했다더라라는 내용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싶지만 좀 제 거를 찾아보고 그거에 관련돼서 퀘스천이 추가로 생기시면 그 퀘스천을 가진 걸 가지고서 다시 또 챗GPT한테 사례를 좀 알려줘.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데 순서나 필요한 요건들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드렸던,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챗GPT라든지 제가 AI를 도구를 해서 뭐 레볼루션을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제 경험에 의해서 독자분들이 레볼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실무적인 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레볼루션이라는 단어에 좀 두려움을 갖고 네,
대표님한테 좀 말씀드렸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 먼저 그 홍구 저자님의 질문?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실무적인, 특히 앞서서 발표해 주신 박혜룡 저자님께서 그 저자 그 채용이 이제 육성의 시작이다라고 하신 관점들을 실제 업무에서 이렇게 어, 실천하시는 것들을 많이 곳곳에서 엿봤거든요. 네. 혹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채용이 육성의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천하신 것 중에 가장 추천하시거나 가장 먼저 실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 좀 먼저 제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교육 담당자이긴 하지만 교육보다 채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교육으로서 바뀔 수 있는 거는 지식 정도이고요. 지식을 나누거나 지식을 실천시키면서 얻어가는 기술 정도인데 그것도 교육 담당자가 한다기보다는 현업의 팀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건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방금 팀장님들이 하시는 거다라고 했었으니까 면접관을 교육한다거나 혹은 면접관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 이거는 제가 전 회사 교육 컨설팅 회사 다녔을 때 모 회사에서 진행됐었던 건데요. 굉장히 별거 아닌 세팅인데 되게 도움이 됐을 수 있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면접관 교육을 세팅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인사 담당자들도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사 담당도 와도 차장, 부장 오는 게 아니라 사원까지 다 왔어요. 면접관이. 그래서 뭐였냐면 책에 써놨는데 사원이 이제 채용 담당자의 사원이 뭐 대기실 안내를 하고 대기실에서 몇 가지 인폼 주고 뭐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 사원한테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네가 면접관이 보지 않은 평상시의 모습을 봤을 때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전체 중에서 한 명은 뺄 수 있어. 라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 놓고선 면접관 교육을 들으니까 면접관 들을 때 교육 듣는 입장에서도 역할이 있으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듣고 실제로 그게 끝난 다음에도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충실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육 끝난 다음에 면접 인사팀이 다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사팀이 교육 끝나고 나서 교육 받은 내용들을 면접관들 실제 실천하는지를 보고서 모니터링해서 피드백 주려고 왔던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 면접관 교육이 면접관을 위한 교육이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바꿀 만한 사람을 채용하는 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인사팀에서 피드백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제 교육 프로세스, 교육한 다음에 뒤에 활동까지 연계를 하려면 팀장님들과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팀장님들도 그런 피드백 듣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조직 문화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인사팀에서 인발부 돼가지고 운영도 하지만 좀 피드백을 주려고 했을 때 그런 피드백에 대한 합의된 내용들, 뭐 좀 좋게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의된 그 면접 피드백에 대한 평가 시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 개인에 대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면접에 입사한 두세 명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으로 이번 면접에는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개인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면접관 전체에 대한 지적에 대한 포인트로 네, 그 타이밍의 면접에 대한 포인트로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피드백 주는 인사팀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지만 있는 그대로 날카롭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걸 시트를 보면 자기 얘기인 건 자기는 알아요, 솔직히. 면접이 많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피드백을 좀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실무적인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고치고 보면 과거에 저희가 교육과 채용팀이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채용 과정에서 관찰했던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의 아까 말씀하신 지각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우리 후보자들이 이제 이동할 때 보여줬던 모습이나 대기할 때 보여줬던 모습들을 메모로만 전달했어도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평가 기준이나 체크리스트 정도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천하면은 조금 더 실무에서 우리가 그 레본 미팅 같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어렵게 도착하신 우리 하예랑 저자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예랑 저자님께서는 이제 현직 승무원이십니다. 그래서 항공사 승무원의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주셨고요. 이 내용이 지금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예랑 저자님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직에 있고요. 저희 항공사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행이 있어서 사실은 오전에 다녀와서 일찍 와서 집에 들렸다가 이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이제 많이 딜레이 되는 걸 저희가 헤비 딜레이라고 합니다. 오늘 헤비 딜레이가 돼가지고 네, 공항 혼잡과 또 악천후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제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이제 기업에 계신 엑셀 담당하시는 분들, 또 임원분들, 또 대표님들과 함께 책을 같이 쓰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승무원 채용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글쎄 항공사들이 HR 이제 채용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관련돼서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승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좀 승무원이 서비스하는 사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승무원의 주 업무는 제1주 업무가 비상 탈출이고요. 그리고 안전 업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당연히 호스피탈리티나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저는 채용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제안했던 그 승무원 채용 레볼루션은 제가 또 AI에 관해서 또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지금은 면접관이 있고 질문을 하고 그냥 예쁘게 옷 입고 와서 앞에서 대답을 하는 미소 지으면서 대답을 하는 그 정도의 면접밖에 안 되는데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네, 가상으로 뭔가 스튜디오를 만든다든지 물론 비용이 든다면 그냥 의자를 놔두고 그냥 뭐 배경만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조금 뭐 음향만 넣어도 솔직히 기내의 모습이 조금 구현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이레귤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무슨 혹은 손님과의 컴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상 상황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좀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그런 순발력과 그런 대처 능력 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담았고요. 그리고 또한 승무원 그 원서를 쓰는 그런 분들도 보면 챗GPT나 그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많이들 쓴다고 알고 있으니까 뭐 다른 기업들의 지원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요즘은 보고서든지 다들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분열을 하고 어떻게 썼는지 그걸 어떤 프롬프트나 어떤 자기의 그런 관련된 것들을 그 안에 집어 넣어서 이 원서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조금 더 그 지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LCC라든지 많은 항공사들이 그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대형 항공사 두 개만 있었지만 지금은 항공사들도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승무원 채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체력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20년 넘게 근무를 해봤으니까 그동안 면접으로 인해서 들어온 친구들과 그냥 채용 전과 후에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담았고 그리고 비디오
면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영어 또한 지금 한국에서는 뭐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토익이라든지 그냥 공인된 그런 비즈니스 영어들을 보고 있는데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도 토익을 보고 있는데요.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공 업무나 서비스 영어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인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왜 회의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비즈니스 영어를 그 영어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몇 점 이상 이런 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안하기로는 항공사에 특화된 영어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자체 영어 평가 도구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담아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던 뭐 레볼루션이라고 하면 좀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뭐 저만의 그런 레볼루션 방안, 혁신 방안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차차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채용 담당자들이 항공사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점점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내 모형 스튜디오나 뭐 AI 관련돼서도 챗봇을 이용한다든지 지원자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챗봇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차 뭐 이미 뭐 외항공사는 뭐 그런 비디오나 AI를 이용한 것들이 조금씩 제가 사례들도 넣어놨거든요.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다룬 것들을 뭐 지원자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준비할 그런 채용 담당자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써봤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좋은 또 책을 다른 분들도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제가 항공사에서 또 많은 신입 승무원들을 또 뽑거나 할 때도 또 다른 면접관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을 갖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작성하신 연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그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뵀더니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AI를 활용해서 지원서를 작성한 지금 후보자가 이제 앞에서 면접관으로 계실 때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AI를 잘 활용해서 작성한 지원자가 있고 예, 그냥 본인이 오로지 핸드라이팅으로 쓴 지원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저자님께서는 두 후보자를 어떤 관점에서 보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AI로 썼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썼는지가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그 AI를 이용해서 썼다면, 사실 저는 지금 AI를 많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AI 관련된 책도 쓰기도 했고, 그래서 AI가 어떤 그 글들을 이렇게 뽑아내는지를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AI를 썼는데 너무 전문적이다 해서 이게 잘 썼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식으로 그 글을 뽑아냈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가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AI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정말 썼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제가 물어봐서 사실 글은 여기서도 썼다시피 원서는 에세이에 정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썼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표정, 자세 아니면 그런 비상 상황 시의 그런 대처 능력들을 제가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뭐랄까 롤플레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해서 지원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실무에서 특히 항공사의 실무에서 지금 채용 과정에서도 AI 도구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 또 우리가 그 AI 도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또 관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공사가 아직 너무 보수적이어서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회사에 제안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AI에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조금 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HR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채용 관련하시는 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자는 뭐 굳이 AI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전망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저 김정기 저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정 채용을 인증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공정 채용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공정 채용을 준비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기 저자님을 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정채용 절차와 방법, 네, 이 주제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회계의 구성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정채용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이 공정채용의 절차, 그리고 공정채용의 단계별 실행 방안을 내용으로 이제 담았습니다. 근데 이 공정채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는 채용의 공정성이 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사람이 갑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채용은 뭐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그 뭔가 정부정책을 하는 중심으로 했다면 그 채용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바뀌고 지원자의 그 채용을 대하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그 NCS를 준비를 하면서 2016년에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7년에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 전체 의무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이 공정채용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되게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공정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NCS 사이트에 그런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뭐 창구를 만들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 채용에 있어서 뭐 어떤 편견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특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채용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공기관과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관련된 부서로부터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에는 또 바로 또 이 언론에 그 이제 유명한, 물론 이제 그건 공사기업 할 것 없이 회사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금방 유명해집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은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많이 이제 채용과 관련된 비리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채용 관련 비리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우리 사기업을 보면 아직 공정 채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공정 채용에 지금 그렇게 신경 쓸 뭐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 이 민간 기업에서도 이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같이 기울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뽑는 사람이 갑이 아니잖아요.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기조연설 해주신 그 대표님께서 20년, 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채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요즘 채용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사 후 2년 이내에 그만두는 퇴직률이 전체로 봤을 때 뭐 10%에서 30%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렵게 입사를 하지만 들어가서 기업 문화가 기대했던 거고 맞지 않으면 또 그 얼마든지 또 쉽게 그걸 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구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 기업에서도 공정한 채용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편견을 갖지 말고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절차를 지키면서 그게 이제 그 공정입니다. 사전에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맞게 직무 중심으로 편견 없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채용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 민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께서도 한번 채용 프로세스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용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 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되고 나면 채용 공고에서 합격자 발표 이후 사후 관리까지의 프로세스는 비슷한 행동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반복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체크리스트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드 타임 관리가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업무를 좀 더 좀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 공정 채용 절차에 맞게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그리고 채용별로 채용 리드 타임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공정뿐만이 아니라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 공정한 채용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부분에 우리 그 박 대표님께서도 면접관과 관련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채용 절차가 다 중요하지만 그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 담당자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채용 프로세스들과 관련된 진행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화가 되어 있다면 이제 공정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이미 제정돼서 선포되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공정채용 절차법에 혹시 우리가 아,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이런 점검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게 법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해결하는 게 이제 많은 또 그 몇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채용의 리드 타임을 좀 관리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공정 채용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정 채용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비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정채용 절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먼저 앞서 이제 박혜룡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부 면접관을 좀 초빙해서 하는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통합해 본다면은 공정채용 절차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손쉽게 이것을 좀 준수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한 가지만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채용 공고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고문에 가급적이면은 어, 지원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전화로 문의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 공고문에 좀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문을 좀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공기업들의 채용 공고문이 그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뭐 10장씩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구직자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공고문에 지금 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 기업의 공고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의제기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제출된 그 서류에 대해서 그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법적인 그 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 공고문에 좀 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채용 절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위 광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지금 저자들 사이에서 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송구 저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마이크 넘겨주시고, 네. 질문 서로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 총질 말고요. 내부 질문 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매치마킹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공공기관이 공고문을 잘 낸다. 심지어 10페이지 정도 될 정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0페이지를 채우는 내용들이 우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람에서 올리는 그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셨던 그 10페이지가 된다라고 했던 얘기는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공고문이라면은 어쨌든 그 회사의 뭐 채용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올려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공공기관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거기 뒤져봐라 라는 말씀 해주시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아 보고 비교해 보면서 우리 회사의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감, 공당, 감사합니다. 네. 그 10페이지의 채용 공고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한 걸로 말씀해 주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제가 이제 경험에서 팁을 드리면, 저 역시 이제 민간 공공부문의 채용시험 평가위원,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신다고 하면은 산업인력공단에 도움 받아서 채용 평가위원들을 좀 초빙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 내부의 평가자와 외부의 평가자를 비교해서 서로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혜경 저자님 순서인데요. 네, 이혜경 저자님 지금 네, 이혜경 저자님께 제가 좀 특별히 다른 저자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들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저자로서 이런 점은 내가 작성한 내용과 또 우리 다른 저자님들의 의견을 함께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적어서 발표를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요. 공정 채용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사전에 요구했던 역량이라든지 그 스킬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정규직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사실은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죄송하지만 아니지만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되겠냐. 라고 이제 실무적인 상황들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또 후보자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입사를 하셨다가, 조금 회사랑 틀어지면, 좀 말씀하셨던 그런 공정 채용에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또 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실무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알고는 계시네요. 법적으로는 안 되죠. 예,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공고를 다시 내시든지 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A라는 직무로 채용을 하기로 A라는 직무에 B라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맞지 않는데 좀 변형해서 우리가 쓰고 싶어.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공고가 나간 거하고 다른 형태의 채용이 돼서 그게 잘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가다가 뭔가 그 만족스럽지 못해서 왜 나는 정규직 대우를 안 해주냐고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회사가 그거 방어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으므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 2달 뒤에 다시 공고를 낼 테니 다시 오세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또 질문으로 이렇게 상담까지 받으신 네,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참가하신 우리 지흥두 소장님 패널 토의 또 발표 들으시면서 오늘 좀 받으신 네, 인사이트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 줌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우리 저기 경신의 이진영 상무님 네, 계셨는데 제가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상무님 발표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상무님께서는 지금 이제 경신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사례를 책으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도 참 하나하나 아주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직접 우리 이준영 저자님 모시고 정신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상무님을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채용 공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회사의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의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 이거를 지금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채용 면접 볼 때 제가 이제 임원 면접관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게 꼭 필수적으로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는 걸 물어보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게 이제 본인의 직장관에 대한 것도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친구들이 어떤 회사를 좀 좋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하고요. 뭐 외형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의 성장 가능성.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 개발이라든지 인적성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강조해서 좀 그 홈페이지에다가 좀 작성하고 있고요. 교육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문화. 조직 문화가 저희 회사가 어떤 조직 문화인지,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홈페이지에 싣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입사를 하면 특강을 합니다. 임원 특강을 제가 하는데 이 세 가지도 똑같이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면접 볼 때 제가 질문했는데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사가 그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례를 해서 그 세 가지 기업의 성장 가능성, 개인의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 뭐 연계를 해서 또 다시 한번 구성원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형 인재라는 거는 각사의 특징마다 또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자동차 전장 쪽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쪽 부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인력난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허리 계층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이제 대리과장급들이 많이 퇴사를 하고 이제 밑에 매니저급들 아니면 이제 고차 책임급들 차부장급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공백을 메꿀 것인지 시장에서 아무리 저희가 경력사원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학교하고 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면 학교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대학교하고 해서 그 맞춤형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2기를 진행을 하는데 콘텐츠 자체를 완전 저희 회사에 맞게 짰고요. 강사도 투입을 하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벌써 작년에 이제 그 입사를 해서 생활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현업에서도. 그래서 올해 또 할 건지 말 건지를 했는데 계속 이어하자 하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20명 정도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걸로 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업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력서는 경력서원들을 뽑되 2년차 이하, 보통 한 그래도 2년차 정도면 신입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대리과장급 아니더라도 2년차 이하 경력은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체를 하자. 이 정도로 이제 현업에서도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든지 성과라든지를 인정을 하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답은 아니고요. 각사 처해진 환경마다 또 고민을 해보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현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공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금신이 아무래도 지금 전장 그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 특히 적합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도 이제 그 현대 NGB랑 같이 일하면서 전장 부분이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조직에서의 요구, 조직이 어떤 인재를 요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내는데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이런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 후보자들이 우리 지금 회사에 지원할 예비 채용할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채용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채용 시장의 구직자들의 니즈들을 어떻게 좀 수렴하시고 이렇게 다 수렴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채용을 하고 나면 이제 인턴십 과정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인턴십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인원들도 많고요. 또 포기하는 인원들도 많고 하는데 인턴십 과정 끝나면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 친구들한테 인턴십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부족했는지 이런 거를 좀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회사에 지원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직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이렇게 갈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다양한 직무가 있거든요. R&D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고 평가부터 해가지고 설계, 그다음에 보증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 현직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보면 입사할 때 미스매칭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는 A라는 직무를 하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B라는 직무를 하고 있더라. 퇴사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다는 안 되지만 핵심 직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 어떤 직무는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현직자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요. 이걸 채용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런 게 조금 더 뭐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 지금 현직자 인터뷰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요즘에 그 보이스업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HR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적절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이제 참가하신 분들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희 KH건설의 김학중 분이 잠깐 밝혀질 수 있으면 오늘 패널 토의부터 발표 쭉 들어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리가 좀 들리실까요? 예, 예. 그 채용에 대한 부분은 항시 고민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뭐 현재도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기술을 요한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특수 기능에 대한 이제 경력직의 모집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규모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또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 대형 기업, 119 건설사라고 하는 회사들도 인재 영입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또 건설업의 특성상 또 층층이 또 내려옵니다. 우수 인재들이 사실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기업으로 다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더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인재를 찾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많은 와중에 오늘도 면접을 또 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저 경신에도 성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간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구직자들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회사의 어떤 노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사람을 아끼는 회사의 또 마음으로 또 연결돼서 뭐 이렇게 좀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HR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재직자들한테도 회사가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줄줄이 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이렇게 면접들이 잡혀 있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또 시험 공고서부터 면접위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디테일을 좀 잡는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채용 중이셔서 조금 더 많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크리니티의 유현상 대표님 혹시 질문이나 소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까 잘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스몰 토크를 통해서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아주 좋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고동록 조자님 얘기의 연속일 건데요.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현업 부서로 해가지고 그 HR 담당자들이 다 넘어가서 현업을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 제가 아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데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요새 저희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 보면은 자기 시간을 온전히 보존받길 원해요. 근데 또 팀장이나 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부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거나 놔둘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은 주 단위로 해가지고 놔두는 게 놔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가지고 찾은 방법은 가능하면은 이 팀원들이 취업 들어올 때부터 취업의 문구 내용이나 이런 걸 잘 봤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그 개인 교육 시키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계획을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계획 베이스를 해서 팀이 하려고 하는 일하고 회사가 하려는 일하고 개인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그 팀장의 온보딩 역량하고
또 팀원의 또 역량이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SAG도 중요하지만 투비 쪽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뭐 회사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사업부가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 20%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AX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또 중요할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미래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디테일한 것들과 큰 모양 전체 관점에서 저는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현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인사이트가 많은 분이라서 제 소감으로도 많은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은구 소장님 호투를 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자분들 말씀 너무 유의미하게 잘 들었습니다. 잠깐 그래도 좀 제 머릿속에 오래 남고 제 고민과 같은 괴를 했던 말씀을 딱 떠오른 걸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우리 박혜룡 저자님께서 면접 평가자, 그러니까 채용 평가자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발자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대상자, 그러니까 면접 후보자들에 대한 뭐 존중,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것들의 로직화된 어떠한 그 질문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듣고 그거에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리더를 얼마나 잘 길러내고 그리고 얼마나 길러서 선발을 해서 선임을 하고 그리고 그 선임한 자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 HR이 해야 되는 이슈인데 그것들이 우리 또 같이 우리 고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업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본사에서 여러 인사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현업에서 각각 내려가가지고 그 본부 현업에서 이 제대로 된 HR 이슈가 돌아가려면 우리가 리더를 이제 선임하기 전부터 바로 이 리더의 제일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전문성과 전략을 잘 만들고 그리고 조직에 풍성하는 팔로우십과 이런 것들 기존 관점에서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HR 이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사보다 더 많은 밀도 높고 고강도의 그 HR 이슈를 처리하는 게 바로 각 조직의 리더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리더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후보군을 잘 만들고 후보군을 잘 육성해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런 채용 선발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인사의 담당자만큼 수준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육성을 하고 케어하는 게 우리 조직의 이 채용 레볼루션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뭐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사님 소감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저자별로 한 번씩 오늘 그 팟캐스트에 참석하신 국민의힘 소감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박혜룡 회장님 먼저 발표해 주시고 또 이제 토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유익했고요. 뭐 이런 자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면서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채용 레볼루션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좀 채용 문화도 만들고 또 좋은 사람 뽑아서 다들 행복해지고 이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동록 대표님도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저기 원래 책 쓰기 위해서 워크숍 했을 때보다 다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도 스몰톡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오늘 그 공정채용 이야기 들으면서 공정채용의 공공부문 채용과 민간 채용의 공통성과 차별성 부분이 우리 사회에 좀 잘 이해가 돼야지 사회적 이슈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또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구조장님 소감 궁금합니다. 들으면서 아까도 묻지만 새로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반대로 들으면서 퀘스천이 또 늘어나는 것도 사실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피드백 주셨던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걸 잠깐 상상해 보니까 요즘 팀장이 옛날 팀장은 쌀말주는 팀장이다. 그러니까 요즘 팀장은 실무하는 팀장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실무하는 팀장한테 매니지먼트를 해라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뭘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또는 조직 내에서 그 직책자에 대한 역할 정의라든지 업무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인사에서 어떤 업무를 그 채용 업무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한 업무도 해야 되고 면접에 대한 것도 또 역할시키려면 조직 내에서 그런 직책자에 대한 아레나에 대한 부분에 모든 걸 해야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표준적으로는 실무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비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드라인 정도는 줘야 팀장도 오케이 수용하면서 조정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봤고요. 우리 조직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상상만 좀 해봤어요. 뭐 아무튼 이런 그런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들이 얻어가면 그런 새로운 숙제나 새로운 관점들을 들어가는 시기여서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홍 저자님은 HR에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악천후를 뚫고 오신 하이람 저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뭔가 유익하고 되게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사실 저희가 13명의 저자가 모여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것 또한 되게 큰 인연이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도 책을 보면서 그리고 또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콜토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궁금한 것들도 좀 생기고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콜토크가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만남을 이뤄가면서 새로운 인식들과 새로운 아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좀 계속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감사합니다. 저자 모임 만드실 거죠, 대표님? 네, 김정기 저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 3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끝났네요. 네, 오늘 마무리가 이제 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우리 저자님들 말씀 중에 그 일단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면서 부족한 거는 좀 채워가는 식의 방법이 좋다. 아까 이제 우리 박대령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뭐 망설이기만 했으면 이렇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한번 해보니까 되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채용과 관련된 것도 일단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계속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실천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다시 또 대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저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제가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채용 포지셔닝이라는 표현에서. 네, 결국에는 저는 사실 경영학도여서 마케팅에서 결국에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구직자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그러니까 구직자가 저희 회사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회사도 구직자에게 마음을 얻는 게 이제 앞으로의 채용에서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도를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랑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채용 담당자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네. 공정 채용도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실무자로서의 고뇌까지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진영 저자님 참석하신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걸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시 느꼈는데 채용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지만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hin스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역시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저자님들의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해보자면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everyone, every time, everywhere 에서 채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채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육성과 성장 관점으로 연결하는 것, 현업이 주도하는 것,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우리 채용 레볼루션 그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